자, 소개해드릴게요. 네. KBS ETV 생생정보 EPD가 간다. EPD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동산 위에 떴지. 겨울의 지수를 느낄 수 있는 곳. 무슨 장원급제한 것 같아요. 남로로 떠나보겠습니다. 강원도입니다. 아니에요. Papa loves mambo. 얼마나 맛있게요? Mama loves mambo. 들어가면서 그냥 아삭아삭하니. Samba. Papa loves the mambo tonight. 저는 촬영, 편집, 연출 그리고 출연까지 맡고 있는 가성비 갑 PD 겸 리포터 EPD라고 합니다. 예, EPD. 가성비가. 왜 성함을 얘기 안 해? 그런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비주의예요. 성별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감춘 게 아닌데 가장 처음 저한테 성별을 물어보셨던 분이 있어요. 나이가 좀 지긋하신 어머님이셨는데 네. 그 어머님께 이제 남자라고 그래도 거짓말하면 못 쓴다고 그러시고 네, 여자라고 그러면 또 어른 놀리는 거 아니라고 그러시고 아니, 이래도 저래도 안 믿으셔가지고 그냥 네. 자연스럽게 컨셉이 아, 해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구나, 그냥. 예, 근데 저는 감사한 일이 갑자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카메라 들고 들이밀면서 그렇죠, 막 쉽지 말 않죠. 시키면, 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먼저 다가와 주시니까 아가씨가 총각인가 그건 몰라서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신랑이 제일 궁금해 여자의 많은 아이고. 저희도 몰라요. 저는 이게 감사해가지고 요즘은 좀 유지하려고 컨셉을 노력을 좀 그쵸? 하고. 아니, 그 EPD가 간다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15년 차 PD인데 예. 근데 그중에 2013년도에 생생정보를 해가지고 9년 차. 예, 9년 차고 그중에 EPD가 간다는 지금 2016년부터 시작해서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되셨네요. 아니, 저 있으니까. EPD님 뭐 제가 매주 보는 건 아닙니다. 볼 때마다 EPD님 보면 이렇게 또 그냥 보는 이유가 진짜 고생해요. 막 뭐 새우잡이. 2시까지 무려 10시간가량 독도 새우 조업이 계속 이어지던 이때 알이 가득 차 있어요. 엄청 보여. 뭐 일선돕기 무지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아니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촬영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이제 저를 찍는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그냥, 다 뭐 그냥. DSLR로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수중 촬영하고 인서트 EPD님이 찍고. 수중 촬영하고 다 한다고요? 예. 뭐 드론 날리고 드론도 그러면 이것도 다 배우신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렇게 뭐 제 목소리조차도 PD들이 자기 목소리 나오면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예, 막 예, 그러셨어요. 네.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오디오 막 지우고 예, 그랬었는데 예전에 무인도 촬영을 갔는데 거기에 약초꾼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 약초꾼이 이제 무인도에 섬 높은데 절벽을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대물 약초를 캐시는 분이셨거든요. 예.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대물약초. 네, 대물 예, 약초. 예. 예, 그때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출연할 때가 아니니까 한 손에는 카메라 들고 그분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한 손으로는 절벽을 막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 기어 올라갔는데 그 너무 위험하잖아요. 너무 위험하죠. 예, 근데 저 밑에 작가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 작가님은 지금 작가님입니다. 담당 작가님. 예. 오셨어요? 예. 아 여기 지금. 예, 예. 아 작가님 예. 맞다고. 저 밑에 바다에 배 위에 이제 작가님이 있었거든요. 그 배 위에서 보니까 그게 그림이거든요. 위험해 보이고 네. 험난해 보이고. 네. 그러니까 그 남는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저를. PD님을. 예.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여기는
여긴 안방이야, 안방. 아이고 아즈바이 안방 한번 참 높은 곳에 만들어 놓으셨네. 저 안방을 어찌 찾아가오? 신발끈을 조이며 마음을 다잡는 담당 PD. 와, 지금 뭐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하나 찍고 그 약초꾼 분이 또 말벌주 담그시고 예. 이런 일을 또 하셨거든요. 예. 거기 말벌에 또 쏘여가지고 이건 찍어야 이건 담아야지. 작가님이 또 찍어가지고 요게 다 방송으로 나갔어요. 네. 그런데 이때 아이고. 어머 우리 PD 촬영에만 열중하던 담당 PD가 말벌에 쏘였습니다. 아, 정신이 것 같아요. 또 반응이 엄청 좋은 거예요. 아우. 네. 시청자분들 뭐 게시판에 또 이렇게 올라오고. 저 PD가 누구길래 저렇게 재밌냐. 예. 미숙한 일반인이 전문적인 약초꾼을 따라하다가 생긴 모든 경험들이니까 아, 재밌지. 네. 그럼 재밌죠. 막 생생하게 느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인 작가님, 팀장님 그리고 KBS 생생정보 부장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야, 너는 그냥 아예 출연을 해라. 이제부턴. 예,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PD가 간다로. 이야. 예. 아니 그 저 직접 현장에서 인터뷰하시는 분들도 섭외를 하시나요? 사전에 섭외는 안 하고 현장에서 섭외를 하는데 아, 현장에서. 예, 사전에 섭외를 하면 또 자연스럽지가 못하잖아요. 아, 그쵸, 예, 그쵸. 사전 섭외를 할 시간도 안 되고 안 해가지고 예, 흥 많은 어르신을 찾는 예. PD님만의 노하우가 좀 있으시다 그래요. 네, 일단은 외관이 화려하신 분들, 네, 그렇죠. 예. 화려하신 분들, 예, 꽃무늬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고 또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들, 예. 근데 이제 막상 다가가면은 또 살짝 뒷걸음질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면 제가 선창을 합니다. 뭐라고요? 선창.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근데 저기 PD님 흥이 안 나는데 노래가. 야. 되게 매력이야. 이 PD님 매력이 이런 거야. 이렇게 허술함. 예, 노래도 잘 못하시고. 찐이야 완전 찐이야 아이 희미한 기억 속에 아싸 사실 그 PD님의 요 나오는 장면을 보면 또 매력이 있는 게 PD님이 약간 흐느적대면서 다녀요. 예. 예, 약간 이렇게 흐느적대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거 되게 어색해. 예? 와이 안녕하세요. 이야 이건 뭐지? 엄청나게 큰 치즈가 있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와. 애창곡이시군요. 저희가 사실 해외 촬영이 잡히면 해외는 일주일씩 보통 가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촬영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주에 그러니까 2편을 미리 찍었던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래서 피디님이 굉장히 무리를 해가지고 그날 비행기에서부터 약간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내리고 나서 이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게 된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현지 병원에 가도 이게 방법이 없다고 일주일은 쉬어야 목소리가 나온다고 막 그랬었어요.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했는데 그때 그래서 3일 동안은 스케치 촬영만 했어요. 근데 이제 출연을 하셔야 되니까 3일째 되는 날 목소리가 조금 나와서 이제 겨우 촬영을 재개했거든요. 보시면 딱 첫 오프닝부터 목소리가 가서 나온 게 나와요. 생생정보 인프라이 3일 동안 못 찍은 게 있으니까 또 4일 동안 또 엄청 몰아쳐서 못 찍은 것까지 찍어가지고 고생 많이 하다 온 촬영이었어요. 저였으면 감당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피디님 걸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일 지금 보람은 피디님 원래 진짜 옛날부터 출연 안 하실 때부터 되게 좋은 피디였거든요. 지금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생하는 것도 알아주시고 영상도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은 그게 저는 제일 보람돼요.
피디님 되게 민망해하시는데 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1호 팬이라는 거, 이 피디님 1호 팬이라는 거, 10년 전에 먼저 픽한 사람이 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좀 이렇게 뿌듯했던 예. 좀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저 SNS 하거든요. 근데 그 SNS에 하루는 메시지를 누가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저 이 PD가 간다. 지금 잘 보고 있고 너무 고생 많으시고 초등학교 아드님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드님이 이제 백혈병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방송에 내보내주시는 여행지가 나중에 이 아이가 백혈병 나가지고 같이 가고 싶은 곳이라서 하나하나 메모하고 계신다고. 야. 예. 그러셔가지고 너무 울컥해가지고 예, 그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친구가 얼른 나와가지고 예, 그 다음 여행지에서는 꼭 같이 만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 건강 회복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이 PD님이 가셨던 예, 그곳 꼭 좀 예, 함께 가보시기를 저희가 응원의 박수를 한번 좀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꼭 회복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될 때도 사실 있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예. 20대 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체력이 되니까 그때는 좀 힘들어도 힘들다고 못 느끼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30대에도 어느새 막 중반이 지나고 막 후반이 지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너무 힘든데? 이게 버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기도 해요, 사실. 그래도 막 뭐랄까 그렇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보면 막 알아봐 주시고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촬영을 나갔는데 만나는 분마다 아유 좀 많이 잘 먹고 다녀 건강해야 오래 하지 막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 그치. 아 근데 왜 눈물 나지? 아 자꾸 얼굴 보니까 왜 갑자기 눈물 나지? 저는 이제 완전히 뭐 리포터도 아니고 완전히 사실은 연예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만나는 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고생 많다고 더 건강해야 더 오래 한다고 힘내라고 막 그러시니까 좀 힘들었던 시간들을 좀 다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정말 반갑네. 아따 정말 반갑네요. 완마 반가워. 먹을 게 많은데 뭐 좀 먹었어? 아유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도 주셔가지고 예 그냥 배가 부를 지경이에요. 그래? 예. 제가 느꼈던 좋은 분들이랑 또 유대감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송이니까 제가 오히려 촬영 나가서 위로받는 것처럼 그만큼 좀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시고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내 친척 보는 것처럼 그래 맞아 막 그렇게 공감하면서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년간 세계 곳곳을 발로 뛰며 역사를 기록하는 분쟁 지역 전문 PD 김영미 PD님이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분쟁 지역, 내전 지역까지 취재를 하는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PD 김영미 PD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희한테 섭외를 받으시고 아직 좀 추운데 길거리에서 토크하냐고 걱정하셨다고. 저기 너무 이제 해외 쪽에 이제 다니시니까 국내 소식에 조금 예. 아니 그 원래 PD님이 꿈이셨어요? PD가 꿈은 아니었고 네네. 그런 직업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예. 원래는 전업주부였어요. 아 정말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혼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다가 사진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었는데 카메라를 새로 사려고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동영상 카메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어디를 갔냐면 동티모르를 갔거든요. 갑자기요? 아니 근데 얘기가 너무 갑자기 점프가 돼서. 제가 일자리 알아보려고 신문을 보다 보니까 동티모르 여대생들이 참혹하게 이렇게 죽은 시신 같은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방송을 계기로 이제 아침 방송에 PD로서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아침 방송. 그렇게 아침 방송을 잘 하고 있을 때 9.11 사건이 터진 거예요.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명분이 또 나왔냐면 아프가니스탄 여성 해방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또 공격을 해야 된대요, 아프가니스탄을. Afghanistan's people have been brutalized. Women are not allowed to attend school. You can be jailed for owning a television. 근데 그 순간 저한테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여자들이 어떤 환경에 있길래 그 초강대국 미국이 가야 될까라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겼었거든요.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전운이 고조가 되는 그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거길 또 가신 거예요. 뭘 모르고 호기심이 두려움을 앞선 거예요. 몇 분이 가셨어요, 취재하러? 저 혼자 갔어요. 네. 위험 부담을 가져도 나 혼자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6mm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는데 제가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찍으러 왔잖아요. 여성을 못 찍어요. 왜요? 그 부르카라고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가 안 되시죠? 카메라를 들이댈 수가 없어요. 남자들의 허락이 없으면 여자들이 찍을 수 없고 일주일 넘게 개점 휴업인 거예요. 방송을 못 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찍었다는 건 이건 정말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 카불 방송국에 마리암이라는 여자 아나운서가 탈레반이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라는 방송을 한 5년 만에 방송을 재개한 카불 방송국. 놀랍게도 첫 방송에 여자 아나운서가 등장했다. 이 아나운서가 유일하게 얼굴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생각이 나서 무작정 이제 그 카불 방송국을 갔어요. 마리암을 좀 찍을 수 없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러 갔더니 마침 마리암의 오빠가 거기 PD인 거예요. 아, PD가 또 오빠세요, 그분의. 그래서 그 오빠를 만나서 설득을 했죠. 나도 PD고 너도 PD인데 내가 지금 망하고 있다.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겠대요. 근데 이렇게 제 인생에 머릿속에 있는 인생샷 중에 몇 장면 안 되는 장면인데 그 석양에 부르카를 쓴 여인하고 오빠하고 같이 이렇게 퇴근하면 오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마리암이구나. 어떻게든지 저기 설득을 해서 섭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집에 들어가서 설득을 해서 마리암이 자기 하고 싶다고 오빠한테. 참 진짜 마리암 씨 누군지 모르지만 참 감사하네요. 어떻게 성공적으로 취재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막 그 탈레반이 물러난 곳에 신여성의 개념으로 방송도 하고 이분이 탈레반 때 비밀 여학교를 또 운영을 했었어요. 문 뒤를 칠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숫자하고 글자를 가르쳤던 그런 거. 새로운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으로서 뭔가 해보려는 그런 것들을 촬영할 수 있었고 이제 그렇게 여자들 찍을 때는 괜찮은데 수도 카불만 외곽으로 나가서 이제 실감을 했던 게 바로 아까 같은 위험한 상황.
총격전을 처음 본 거예요. 아, 직접 눈으로. 지뢰가 터지는 것도 보고. 네.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결심한 건 다시는 이런 데 오지 말자. 내가 몰랐으니까 이렇게 왔다. 내가 너무 뭘 몰랐구나. 한 번의 경험으로 됐다. 됐어. 와서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 원본을 계속 보잖아요. 네. 거기는 여성들이 자꾸 떠올리는 눈에 아른거리세요. 자꾸 눈에 아른거리고 그분들이 제 머리 파마를 해줬어요. 아, 그분들께서. 예. 네. 근데 많은 힘이 달라갖고 이쪽은 짧고 이쪽은 길고 막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파마가 됐었는데 그 머리를 풀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립더라고요. 거기도 가족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나도 엄마들은 하루 세끼 애들을 밥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난민촌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싸움도 하고. 그 혹시 그 피디님께서 취재하신 나라 가운데 또 잊지 못할 나라를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 이라크라고 그 다음에 해에 이제 전쟁이 났던 나라가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사담 후세인 시절에 또 다시 취재하러 거기를 갔는데 당시에 이제 이라크 전쟁 나기 전에 이라크의 모습 그래서 전쟁 준비라는 게 이제 뭐 식량을 쌓기도 하고 또 석유도 몰래 좀 많이 사와갖고 비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촬영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런 독재 국가나 전쟁 지역 가서 취재를 할 때 상당히 비굴해요.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쿠데타가 났다 그러면 거기 빨리 줄을 서야 취재가 되거든요. 자동으로 가서 이번에 새로 쿠데타로 잡으신 분이시죠? 얼굴이 딱 그 관상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정글의 무장 세력 사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총 하나 좀 쥐고 있다는 한 가닥 한다는 그 무장 세력의 리더십한테 가서 아부를 하는 거죠. 정글에서 나뭇잎 달고 나오고 그래도 걔가 실력자면 거기 가서 아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어울려세요 군복이. 한국 오면 인천공항부터 제가 딱 어깨를 딱 피죠. 아, 인천공항부터? 내가 한국인 아부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게 좀 이게 취재하다 보면 다른 나라의 취재진들도 좀 만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전쟁 지역 가게 되면 호텔 한 군데 이렇게 모여서 있어요. 서로 이제 아프거나 그럴 때 챙겨주기도 한데 이제 제가 뭐 두통 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각 나라 두통약들이 막 와요. 세 개 갖고 계시니까. 그런데 또 한 번은 그런 적 있는데 아침 식사하는 그 식당 있잖아요, 호텔에. 거기 내려갔는데 딱 미국 기자들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날을 사담 후세인 체포하는 작전을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자들은 어디선가 소스를 들어서 간 거죠. 아침 막 먹으러 내는데 미국 기자가 딱 없으니까 벌써 사람들이 다 뭔가 무너졌구나. 야, 그렇게 어저께까지 나 아프다니까 두통약을 주던. 야, 이 취재 앞에서는. 미국 기자도 이거 뭔 일 있다. 이러면서 막 안 먹고 막 다들 우다다다 가더라고요. 피디님도 같이 따라가셨어요? 아니면 그냥 식사하셨습니까? 일단 밥은 먹었어요. 왜냐면 지금 벌써 늦은 거거든. 쟤도 벌써 갔으니. 이미 늦은 거거든. 아니나 다를까 아주 뭐 대형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이제 취재를 방향을 또 바꿔버리는 거죠. 아니, 이게 실제로 그 취재진 사이에서 그 뭐 불문율 같은 게 좀 있다면서요? 목숨이 위험할 것 같으면 특종을 포기하죠. 특종은 정말 한 발짝만 가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위험한 곳에 또 특종이 있고 특종을 쫓다 보면 내 생명이 또 위험할 수 있다. 진짜. 그러니까 해외 외신들 보면은 그렇게 해서 피랍되고 납치돼서.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시리아 내전 때 IS 수장과 인터뷰를 주선했는데 너 안 올래? 뭐 선착순이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와, 진짜 무섭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 나랑 친했던 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솔깃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갔다간 납치당할 확률이 높은 거지.
참. 아니 그 저기 취재하다 보면 좀 생명의 위협을 느끼신 적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폭탄 테러를 거기서 당했어요. 시장 같은 데인데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몸이 붕 날아가는 거예요. 먼저 날아갔어요. 날아가면서 내가 지금 왜 날아가지? 라고 하고 있는데 엉덩방아 찢듯이 꽝 떨어지면서 그때서야 소리가 났어요. 꽝 하고. 제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은 나 밑에가 없나 보다 라는 생각에 쳐다보질 못하겠더라고요. 미군들이 저보고 마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때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다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실려가서 물어보니까 저 꼬리뼈가 다 부서졌다고. 그러니까 엉덩방아 찌면서.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그래도 먼저 날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아가서 살은 거예요, 저는. 문제는 그것도 문제인데 치료받고 어쩌고 방송 전날 한국에 도착한 거예요. 방송 전날 편집실에 이불 깔아놓고 편집을 하고 왜냐면 이 꼬리뼈는 병원에 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부목을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와봐야 진통제밖에 처방해 줄 게 없다. 그래서 진통제 먹고 편집을 일단 하고 다음날 방송까지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며칠 동안 잤어요. 시청자와의 약속이거든요, 저희는. 방송을 일단 하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게 PD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비슷하실 거예요. 우리 PD님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꼬리뼈 부러지면 일단 우리는 그거 쉬어야지. 야, 이거 사명감, 이 시청자와의 약속 때문에 그 진짜 아픔을 이끌고 나는 그 아픈 것도 아픈 것도 그 트라우마가 항상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천둥 치는 소리가 되게 그 폭격 소리하고 비슷하고 냉장고 문 닫는 소리는 그 로켓포 RPG-7 떨어지는 소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냉장고 문 쿵 닫는 소리를 안 내려고 열 때마다 이렇게 무의식 중에 긴장하기도 하고 다른 폭탄 테러 한 거는 이라크에서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창문가에 앉아 있다가 당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창가에 앉는 걸 또 무서워하게 되고 항상 비행기를 공항에서 한국에서 타고 나갈 때 이륙하는 순간 다시 착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그래서 취재 나갈 때 우리 집의 짐들을 좀 정리를 많이 하고 가요. 만약에 내가 못 돌아오는 상황이 됐는데 내 짐을 누군가가 정리를 해야 되면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큰 짐도 안 사요. 아니 귀찮게 뭐하러 아파트는 사서 투자는 하고 귀찮게 뭐하러 주식은 하고 재테크는 아예 그러면 귀찮게 무슨 재테크를 해요. 혹시나 나중에 노후를 내가 지금 노후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노후 자금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나랑 막 회의하고 내일 여기 가서 촬영하자 했던 애가 다음날 안 와요. 오는 길에 잘못된 거야. 인간이 내일을 알 수가 없는데 신만이 아는 게 내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숙명인 거예요. 어차피 나는 이 트라우마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현장에 가서 좀 더 충실하게 취재를 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게 저의 의무거든요. 지구 어느 나라에 가든지 여행을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사업을 하시러 가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한테 기본적인 정보들이 필요한 거예요. 인터넷에 나온 무작위적인 정보도 참고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취재를 해서 전문 지식이라고 하죠. 라고 불려질 수 있을 만큼 크로스 체킹이 된 이런 전문 지식을 참고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도 취재진의 의무예요. 누가 아무도 안 쓰셔도 상관없고 그렇지만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알 권리 이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저의 의무거든요. 진짜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어요. 혼자서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김영미 PD님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곳에 직접 들어가서 이 취재를 하시고 이것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사실 이 취재진과 우리 기자님들 많은 분들 덕분에 사실 진짜 저희가 또 때로는 위험을 미리 알아서 피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네요. 우리 PD님 진짜 고맙습니다. 진실을 향한 끈질긴 취재로 23년 전 미제 사건의 용의자를 밝혀낸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동원 PD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 그것이 알고 싶다 연출했었던 SBS 시사교양본부 소속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제가 이제 그 아래 좀 굉장히 애청자이기 때문에 이 PD님이 굉장히 굉장히 낯익고 자주 뵀던 분 같아요. 네, 늘상 이렇게 전화 통화 승합차에서 많이 그렇죠. 하시고. 네, 저희가 주로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승합차에서. 그리고 인터뷰 취재하러 갔다가 거절 많이 당하시고. 그렇죠, 항상 거절당하고. 아니면 이제 쫓아가시고 저기요. 이거 하시고. 저희는 항상 들고 뛰어다니는 그러니까 약속되지 않은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뷰하러 가는 걸 대부분 모르시거든요. 그쪽에서 현장에서 만나서 현장에서 섭외해서 현장에서 이제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갈 때가 많은데 이게 저희 프로그램이 이렇게. 아니 어쨌든 요게 이제 PD님이 유퀴즈 나오신 게 SBS 시사교양국 PD 중 타방송사 첫 출연이라고. 보통 이렇게 나오시기 힘들거든요. 실제로 그알 PD님 꼭 모시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사실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너무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 얘기를 TV에 나서 할 줄은 제가 몰랐어서. 그러니까. SBS인데. 우리가 이제 서로 그런 교류가 이제 굉장히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장님께 허락받고 저도. 그러니까. 박정우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이동원 PD님을 촛불 하나 주제에 모신 이유가 있는데, 야, 저도 이거 TV를 보면서 이거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게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을 40대 변호사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원한 관계 등에 의한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죠? 1999년도 사건인데요. 1999년도 11월 5일에 제주도 시내 한 모초 골목에서 새벽에 이승용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제 살해된 채 발견이 됐는데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던 사건이고요. 유일하게 이제 얘기가 됐던 건 굉장히 특수한 흉기, 시중에 없는 굉장히 특수한 흉기로 흉골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단한 뼈가 있는데 그 뼈를 관통한, 그러니까 찔러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킬러가 했냐 어쨌냐라고 수사를 했지만 거의 제주도 시내 전체 수사 인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용의자도 없었던 사건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 4일에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영구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공소시효도 끝난 이 미제 사건을 취재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쉽다 할 때 이제 저희 사무실로 제보가 왔어요. 내가 이 사건에 가담했던 범인이다. 내가 당시에 조직폭력배 조직원이었는데 이 사건을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같은 조직원이었던 친구가 실행을 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에 본인이 불법 체류 중이다. 카메라를 가지고 오면 인터뷰 해주겠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그것이 하고 싶다 하면서 아마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캄보디아까지 갈까 말까 고민하던 와중에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진행하기 전에 유족들을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지방에 계신 유족분들을 좀 수소문 끝에 만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저랑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거의 2시간을 우시더라고요. 거의 말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조금 충격적이셨겠죠. 다 끝나서 포기했던 사건의 범인이 직접 방송국에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제일 끝에 저한테 딱 2가지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공소시효 끝났는데 뭔가 달라지는 게 있겠냐? 공소시효가 있다고 한들 증거도 하나도 없는 사건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 2마디가 좀 저희한테 조금 맺혔죠.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제보를 받았으니 이 사람을 만나보는 거는 일단 우리가 할 일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다음 날 바로 비행기 타고 이제 캄보디아로 가게 된 거죠. PD님 혼자 가신 겁니까? 아니면 이제 카메라 감독님은 이제 그때 계신 것 같긴. 카메라 감독님 한 분하고 저하고 저 조연출하는 PD하고 3명이서 보통 운전해줄 기장님까지 보통 4명? 진짜 많이 가면 5명. 근데 그곳에 갔을 때 누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정했던 장소는 그분이 정했었고 그 다음에는 혹시 우리가 그래도 조금 유리한 게 나을 것 같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오셨죠. 예, 설득 끝에 오셨고 그리고 촬영하면서도 이제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지금 카메라 이렇게 설치하면서도 일단 우리가 문 쪽에 좀 앉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카메라 감독님의 의견이 왜냐하면은 예, 카메라 감독님이 의견을 주시고 저는 앞에서 인터뷰하고 본인이 뒤에 가서 문 앞에 앉으셨죠. 예, 본인이 거기 앉아 있고 여차하면 나는 나가겠다 뭐 이러던 것 같은데 저보고 저기 땡겨 찍을 거니까 앞에 앉으라고.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인터뷰를 했죠. 야. 아니 근데 이제 직접 만나 보니까 좀 어땠습니까? 살아온 과정을 다 얘기하셨어요. 거의 5시간 조금 넘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좀 긴가민가 하면서 들었어요. 듣다가 그때 당시 범행 때 흉기가 뭔지를 아무도 못 찾았기 때문에 흉기 얘기를 여쭤봤더니 그려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서 모양을 그려주시는데 사실은 이 상처 부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대중에 공개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같은 모양을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맞구나. 어떡하지? 였어요, 사실은.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맞는데 우리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분은 너무 신나서 설명해 주시는데 저희는 이거 큰일 났다. 왜냐면 이게 공소시효도 다 끝났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그렇죠. 나아가야 되지에 대한 그 판단이 이제 막 이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죠. 그렇겠다. 제가 그 김 씨를 만나서 인터뷰하고 8개월이 지난 뒤에서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이 사건이 이제 그 아래서 공개가 되고 방송 후에 이제 재수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사건 발생 22년 만에 캄보디아에서 이제 김 씨를 검거를 합니다. 네. 이 공소시효 만료된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느 날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왔죠. 공소시효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 1999년도 사건이기 때문에 2014년 11월 4일자로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인데 그런 법조항이 있더라고요. 범인이 해외 맞습니다. 네, 해외에 나가 있으면 이제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범행을 도피할 목적으로 해외 가면 공소시효가 중지된다. 맞아요. 근데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하다 보니까 13개월 가량 이분이 도피 목적으로 마카오에 출국한 기록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가 13개월이 밀려서 그 사이에 태완이법이라고 하는 네, 맞아요.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폐지했죠. 네. 그래서 13개월 뒤로 밀리면서 이 법조항에 이 사건이 적용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된 영원히 없는 사건. 이거는 수사할 수 있는 사건으로 수사가 전환이 된 거죠. 와, 그러니까 그 김 씨도 당연히 자기는 이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보를 한 건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다시 재수사가 시작이 되고 다시 구속이 되는 사건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공소시효 연장은 진짜 이게 소름이 돋는데 검거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좀 어떠셨습니까? 진짜 머리가 쭈뼛쭈뼛 섰던 것 같아요. 이게 유족분들이 울면서 질문하셨던 2가지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된 거죠. 그러네요. 말씀드린 특이한 사건이에요. 범인이 직접 제보하는 경우도 없고 재판부에서 유일하게 인정해준 증거가 저희가 캄보디아 가서 찍었던 인터뷰 영상 5시간이에요. 저희 영상이 증거가 돼서 유죄 확정이 된 사건이거든요. 추가로 협박죄도 받았는데 이게 PD님을 협박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하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에게 이제 향한 협박이었고 문자를 2차례 정도 저희한테 발송을 했던 게 있는데 뭐라고?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죠.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약간 울분과 사실 늘상 그알 PD님들이 이런 좀 위협, 협박 이런 거에 늘 좀 많이 괜찮아요.
힘들긴 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힘들긴 하죠. 이게 많은 생각이 들긴 하죠.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냐면은 막 그런 문자 받으면 이거 아주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가 왔으니까 당연히 수사팀이 알렸죠. 이런 이분이 현재 해외에 여전히 체류 중이면서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이제 그럼 그것이 알수다 팀에서 좀 협조를 해주면 이것도 수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처벌이 되었죠. 이게 그 알 그리고 경찰, 검찰이 공조한 사건인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 되게 저희가 짧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3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모든 3년 동안 있었던 일이고 그동안 뭐 경찰로 따지면 저희 담당했던 뭐 김승환 형사님이나 김덕수 형사님이 계시고 검사는 이완우 검사님, 전철호 검사님도 계신데 다들 정말 애를 많이 쓰셨죠. 그렇게 또 애쓰신 덕분에 이렇게 미제 사건이 또 해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그 마지막 대법원 판결은 언제? 아마 내년 2월에. 내년 2월에 이제 최종 선고가 나는군요. 네네. 더 밝혀져서 모든 게 명확하게 밝혀져서 유족분들의 마음에 좀 한을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전히 뭐 제주경찰청 미제수사팀은 누군가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군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배우를 알든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용기를 내서 경찰청이든 검찰청이든 그것이 알고 싶다든 어디든 꼭 제보를 해주셨으면 그래서 유족분과 피해자분의 한이 풀렸으면 하는 진심 바람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남물남답이란 피디님 별명이 생겼다고 그래요? 무슨 남물남답? 제가 방송 중에 이제 인터뷰하다가 남자답게 물어보면 남자답게 답을 아이고 제 입으로 말하기가 참 이게 이거 방송에 나왔어. 이거 방송에 나왔어. 봤다. 남자답게 여쭤보면 남자답게 말씀해 주신 분이라고 그래서 연락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어쨌거나 이렇게 제보해준 김 씨가 사실 제주도에 있는 한 조직폭력배의 조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같이 지냈던 사람들에게 좀 사건을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원들을 찾으러 다니는데 업계에서 은퇴하신 원로분께 연락을 좀 드려서 선생님 저희가 누구도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시길 그냥 그 보스분께 전화를 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빨리 밝히고 남자 아니냐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합시다라고 하면 만나줄 거다라고 해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또 저희 카메라팀 PD를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저희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찾아갈 때도 다 가봤고 일주일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내가 남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날 2시간 뒤에 바로 만났습니다. 진짜? 통했네. 한 뵙고 말씀 나누시면 안 돼요? 어디 계셔요? 그래서 근데 실제 진짜 만나서 정말 인터뷰도 하고 큰 도움 받았죠 사실. 아니 우리 PD 이동훈 PD님이 전국의 그 조직 폭력배 분들을 다 만나보셨다고요? 그래요? 나쁜 일이 있는 곳을 저희가 항상 가다 보니까 나쁜 일과 관련된 분들에 관한 정보를 또 얻으려면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을 만나봐야죠.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부산 쪽에 뭐 칠성파라든지 뭐 김서방파 뭐 북문파, 남문파, 역전파, 뭐 그랜드파, 목포 오거리파, 뭐 이렇게 제주도 쪽도 유탁 산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뵙게 됐죠. 근데 이제 알고 뵐 때도 있고 다 도와주시고 나중에 얘기하실 때 나 사실은 칠성에 누군데 도움 더 필요하면 얘기해라 뭐 이렇게 하시면 그때부터 연락 못 하죠. 그때부터 알고 나면 이제 그쵸 이제 좀 약간 이런 분들을 만날 때는 약간 고민할 때가 좀 있는데 무섭지는 않으셨습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월급쟁이거든요. SBS 월급쟁이다 보니까 너무 좀 떨리거나 힘든 일을 할 때는 하기 싫을 때 있죠. 그러면 그래. 회사 가서 취재 안 됐다. 없더라. 그럴 수 똑똑했는데 없더라. 그리고 똑똑도 일부러 한 번만 할 때 있어요. 2번 하면 나오는데 저도 힘드니까 또 빨리 퇴근하고 싶고 집에도 가고 싶고 또 그러니까 나올까봐 오히려 나올까봐 걱정돼. 나오면 또 그때부터 저희 퇴근 시간을 그분들이 정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똑했는데 들어오라 그러면 이제 뭐 사과 깎아주고 그럼 고민하거든요. 오늘도 집에 못 가는구나. 집에 내일 가야 되나 출장을 끊어야 되나 고민하는 때가 있는데 꼭 그럴 때마다 이렇게 귀신같이 문자가 와요. 이렇게 이번 달 대출 납입일이 언제다 이렇게 문자가 정말 귀신같이 오는데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니 이제 그알 제작진들이 사실 PD님들을 포함해서 뭐 작가님들 뭐 말 그대로 여기 뭐 다들 오래 하셨는데 특히 그
이동을 하는데 또 도움을 많이 주신 우리 기장님들께서 네. 전설의 기장님이 좀 계시다고 그래요? 예, 저희 기장님들이 이렇게 운전해 주시는 저희 타고 다니는 승합차 네. 운전하시는 분들인데 한 팀이에요. 한 편 만들면 같이 거의 매일 같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상규 기장님이랑 같이 일을 오래 했는데 그 기장님 같은 경우는 전국에 모르는 경찰서가 없고 모르는 사이비 종교의 지역이 없고 그래서 기장님 예전에 이런 사건 있을 때 뭐 했었잖아요. 그러면 야 그때 그 법인이 가만히 있어보자. 이 동네 어디 살았는데 내비 없이 가세요. 가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밖에서 촬영하는데 멀리서 보시다 보면 카메라 앵글이 좀 안 좋은데 저거를 살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차를 이렇게 주차를 조금 돌려서 블랙박스 앵글을 그걸로 잡아주세요.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끝나면 그 메모리 카드 받아가면 대박이다. 이게 풀샷이 정확하게 잡혀서 야, 대박이다. 야. 해주시고 또 현장에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뒤에 와서 쓱 속에서 일반 시민처럼 속이시면서 분위기도 이렇게 잡아주실 때도 있고 걱정해 주실 때도 있고. 야 대단하시다 정말 네, 진짜. 그래서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예. 저희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김상규 기자님. 한번 모셔봐야겠네요. 모셔봐야겠네요, 진짜. 네. 우리 또 모셔보죠. 이렇게. 그렇게 또 그 PD 아니 그 PD 3년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에게는 아마 정인이 사건, 예, 제가 그 사건을 담당했었는데, 네.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 네. 사실은 그때 취재할 때 그 사건을 취재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다른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사건 취재를 위해서 인터뷰하는 분들을 뵐 때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한테 꼭 그 아기 입양 아동 사건을 안 하세요라고 갈 때마다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매일매일 이 사건 얘기를 듣지? 그럼 이 사건을 좀 더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사건이었고 사실은 하면서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사건은 사람들이 보기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잘 안 보세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누가 보고 안 보고 시청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작했던 사건이었고 정말 그때는 저희가 만나 뵀던 분이 200분이 넘을 거예요. 1시간 방송을 만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방송을 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하얗게 눈이 오는 그러니까 정인이 묘지는 제가 마음이 아프고 항상 갈 때마다 눈이 와요. 저희가 갈 때마다 예보에 없는 폭설이 내리는데 첫 방송 끝나고 저희가 갔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정인이 묘지에 와 계시고 합창하시는 분들이 봉사하겠다 거기서 노래를 불러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모두가 애도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하는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서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끼리 좀 많이 훌쩍였던 것 같아요. 각자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